엄마가 간암에 걸려서 강아지를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거구나. 설마 우리를 테스트하려던 건가?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절대 싫다고 했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돌아가시면 개 한 마리가 대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간 이식 수술은 해야 한대. 그건 아직 모르는데. 그럼 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안 되는데. 몸이 약해서. 그럼 나는 돼? 나도 애들이 있는데. 누군 애가 없어? 그렇다고 검사 안 해볼 순 없잖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다. 참, 그리고 제사는 살아있을 때 주면 안 된다던데. 그렇겠지. 근데 엄마한테 그 집밖에 없잖아. 그래도 대출은 없다며. 근데 오빠, 허튼 생각하지 마. 엄마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눠. 장남이랑 똑같이 나누는 게 말이 되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이용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최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암 선고를 받기 전과 후로 나뉜다. 고요. 간암 선고를 받은 뒤 이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씨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변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환경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난 뒤 이 씨는 캔슬 속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적어보려고 펜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그런 물건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 주변의 인간관계는 이미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절로 정리가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를 맡아줄 수 있겠니? 하지만 단 한 명도 긍정적인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 몰래 나눈 대화들이 우연히 들려왔을 때는 자신이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듯한 냉정한 말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씨는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는 58세. 젊다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제일 부러운 죽음 아니야. 나도 자다가 죽을 수 있으면 좋겠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건넨 말이었다. 직접적으로 이 씨에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수근거림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다. 부러운 죽음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때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복잡했다. 이 씨는 자식이 셋 있었다. 첫째는 아들이고 그 뒤로 딸이 둘. 모두 결혼해서 손주가 셋이나 생겼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자식들 결혼식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2년 전 막내딸까지 결혼시키고 나서야 이 씨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는 강아지 한 마리와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키우게 된 친구였다. 자식들은 대학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후 넓은 집에 이 씨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혼자가 된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그때 자주 가던 마트 주인이 자신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며 한 마리를 데려가 보라고 권했다. 평소 강아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어쩐지 그날은 혼자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다. 그렇게 무작정 데려온 강아지가 벌써 10년. 작았던 새끼 강아지도 이제는 노령견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이 씨는 강아지와 함께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여겼다. 여름이가 구름다리를 건널 때까지는 내가 지켜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이 씨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왔다. 65세 생일을 갓 넘긴 어느 날 그녀는 간암 진단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건강검진에서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니요. 그녀는 황당한 마음에 의사를 노려보듯 물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한데 제가 암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었으니 진단이 잘못됐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사는 냉정했다. 원래 간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도 일찍 발견하셔서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아, 그러면 별거 아니란 거죠?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절제 수술이나 간 이식 같은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제야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암이었다. 내가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병. 그런데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요. 간암은 꼭 술 마시는 사람만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멍했고 마음이 붕 뜬 기분이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아, 이제 나도 남편을 따라가는구나. 매일 강아지 여름이와 산책을 나가던 이 씨였지만 그날은 산책조차 미뤘다. 여름이는 그런 이 씨가 이상한지 주변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이 씨는 그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휴대폰을 켜 간암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그러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 2위 간암이라는 문구를 보고는 휴대폰을 툭 내려놓았다. 그 짧은 문장 속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60대가 되면서 언젠가의 죽음을 막연히 떠올리긴 했지만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웃긴 일이었다. 남편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떠났는데 나는 왜 내 죽음이 항상 먼 일이라 여겼을까? 이 씨는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 수술 여부를 포함한 모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자식들에게 불안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자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자식들이 함께 느끼길 원치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둘째 딸이 갑작스레 집에 찾아온 것이다. 아침에 갈게. 통보하듯 전화를 하더니 점심쯤 집에 도착했다. 애들은 어린이집 갔어? 응, 갔지. 반찬 해놨어? 당일에야 연락하는 바람에 이 씨는 아침에 부랴부랴 마트에 다녀와야 했다. 반찬통 4개를 둘째 딸이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아주며 말했다. 점심 먹고 갈 거야. 응, 밥 좀 해줘. 얼른 먹고 가야 해. 벌써 둘째 올 시간 다 돼가. 둘째 손자는 이제 막 2돌을 넘긴 어린아이였다. 어린이집에서 3시 반이면 돌아온다고 했다. 둘째 딸과 점심을 먹기 위해 밥을 차리다가 이 씨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딸에게 물었다. 서윤야,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멀리 어디 좀 가게 되면 여름이 좀 맡아줄래? 강아지를 맡아줄 수 있냐는 말에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여행 같은 거 말이야. 여행 가게. 내가 맡아준다고 하면. 그러자 딸은 무심히 대답했다. 정수한테 맡기지. 왜 나한테 맡겨? 난 개똥 치우기 싫어.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강아지까지 맡아줘. 며칠 부탁할지도 궁금하지 않은지 둘째 딸은 애도 없는 막내 동생에게 맡기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시선조차 휴대폰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만약에 엄마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잠깐만 맡아달라고 하면 에이, 그래도 정수한테 물어봐. 난 싫어. 둘째 딸의 무심한 말이 돌아왔다. 그건 그렇고 나 이번 주에 애들 좀 맡아도 돼? 최서방이 어디 좀 다녀와야 해서. 점심밥을 얻어먹고 반찬만 챙긴 딸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식탁 앞에 홀로 남은 이 씨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아지를 맡아줄 수 없다는 말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딸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이 컸다.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걸까? 한참을 생각에 잠겼던 이 씨는 휴대폰을 들어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인데 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혹시 엄마가 어디 좀 다녀와야 하면 여름이 좀 맡아줄래?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아, 그러게. 내가 그 강아지 어디 좀 보내버리라고 했잖아. 털 날리고 똥만 싸는 걸 뭐하러 키워. 돈도 많이 들잖아.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용돈이나 좀 더 줘. 이 씨는 순간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이 쉴 틈 없이 말을 덧붙였다. 엄마 집 갈 때마다 개털 날리는 것 같아서 찝찝해. 어디 가는지는 몰라도 가려면 데리고 가던가.
아니면 이참에 누구든 좀 줘버려. 강아지를 맡기는 것은커녕 치를 떠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전화는 끊겼고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내가 죽으면 여름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엔 가볍게 던졌던 질문이 이제는 무거운 고민이 되었다.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디 가는데? 근데 엄마, 나 일하고 있어서 바쁘거든.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저녁까지도 막내딸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직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누구 하나 이 씨의 말을 깊이 들어주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다. 모두가 이 씨의 상황에 무관심해 보였다. 하물며 강아지에게는 더더욱 신경 쓰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결심을 굳혔다. 부동산으로 향했다. 저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꽃집 뒷땅 있죠. 그거 살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직원은 반갑게 맞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땅요. 안 그래도 그 손님이 지난주에도 와서 그 땅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시세보다 높게라도 사고 싶다고 하셨죠. 이 씨는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 팔게요. 직원은 서둘러 거래를 진행했다. 이 씨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매매를 마치겠다는 듯 번개처럼 움직였다. 다음 날엔 법무사까지 불러와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 서류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반평생 묶여있던 땅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 씨는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5억 5천만 원. 작은 땅 하나를 팔았을 뿐인데 몇십 년 동안 꿈에도 없던 큰돈이 손에 들어왔다. 내가 죽으면 부모가 10년을 키운 강아지도 안 돌봐줄 것 같은 자식들.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결국 돈이 있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땅이나 집은 내가 죽으면 모두 자식들에게 넘어갈 텐데 죽기 전에 돈으로 바꿔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처리될 줄은 몰랐다. 어쩐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잔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엔 늘 지나치기만 했던 백화점이 있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뭔가에 홀린 듯 발길은 백화점 안으로 향했다. 30분 뒤 이 씨는 큰 쇼핑백을 하나 들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열어 거울 앞에 섰다. 어깨에 걸려있는 것은 무려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다. 어디 특별히 들고 다닐 일도 없고 거울 앞에서 혼자 걸쳐보는 게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다.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명품 가방이라니. 사고 나니 별거 없네. 이 씨는 가방을 곱게 안방에 내려놓았다. 나중에 다시 메고 나갈 일이 있기를 바라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괴로운 와중에도 밥은 먹어야 했고 잠도 자야 했고 화장실도 가야 했다. 너무나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꿈인가? 저녁밥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이내 다시 닫았다. 에라 모르겠다. 집 앞 정육점에 가서 한우 2팩을 사왔다.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꿀처럼 맛있었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빨래를 널다가 구멍난 팬티 한 장을 발견했다. 너덜너덜하네. 생각해보니 땅을 팔기 전에도 충분히 한우를 사 먹을 수 있었고 팬티 하나 정도는 계절마다 새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자신에게 인색했을까 싶었다. 자식들에겐 그렇게 아낌없이 주고도 부족해서 결혼할 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시집장가를 보냈다. 죽고 나서도 남겨줄 땅까지 붙들고 살아왔으니 말 다했다. 이게 다 뭐람. 구멍난 팬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이 씨는 작게 웃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게 시작된 물건 정리. 집 안을 둘러보니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작은 방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10년, 20년 동안 안 쓴 물건이 이렇게 많다니. 멀쩡해 보이던 집이
자세히 보니 거의 창고 수준이었다.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물건들, 진품 명품이라며 아껴두었던 잡동사니들, 죽고 나면 자식들이 이걸 다 펼쳐볼 텐데 창피해서 눈을 못 감겠네. 결국 대부분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쓰레기 봉투를 문 밖에 내다 놓고 돌아와 노트를 꺼내고 펜을 들었다. 혹시 모르니 유언장이라도 써볼까 했지만 뭘 써야 할지 몰라 펜을 다시 내려놓았다. 대신 이 씨는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삶의 끝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니 전과 똑같이 지낼 수는 없었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니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정리해야 할 것이 단지 물건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주말 둘째 딸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집에 왔다. 엄마, 이거 뭐야?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는 뭔가 가져갈 게 없나 기웃거리던 딸이 안방에 고이 두었던 명품 가방을 발견하고 물었다. 샀지. 뭐? 엄마가 샀다고. 어디서? 백화점에서. 딸은 깜짝 놀란 눈으로 이 씨를 쳐다보았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여행 간다고 하질 않나? 명품백을 사질 않나? 뭐, 로또 됐어? 그러더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맬 일이 뭐가 있어? 여행 가서 한 번 쓰고 나중에 놔줘. 나중에 쓰게. 그 말에 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씨의 침묵이 이상했는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이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간암이래.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엄마가 암이라고. 놀란 딸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막내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둘 다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이 씨가 상상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울며불며 매달리는 일은 없었다. 엄마, 너무 놀라긴 했는데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괜찮아질 거야. 입 밖으로 말을 꺼내니 의외로 별일 없었다. 말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말로 하면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막상 말하고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50년 지기 친구들. 그들은 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보였다.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그러나 다음 날 그중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래. 왜? 미순이 있잖아. 어제 너 먼저 가고 나서 내가 잘난 척하더니 꼴 됐다고 그러더라. 너무한 거 아니니? 암에 걸린 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친구야. 꼴 됐다. 는 말에 이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화를 내지도 더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험담의 주인공인 미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용화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간암에는 브로콜리가 좋대. 너도 그거 사다 먹어봐. 너 평소 생활 습관 안 좋은 거 알지? 그게 문제 아니야? 그리고 이러면 우리 야유회는 못 가겠네. 그래도 힘내. 요즘 못 고치는 병이 어딨어. 호들갑 떠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과 더 만나야 하나.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신을 험담한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험담을 전해준 친구와도 마찬가지였다. 이참에 정리하자. 험담을 하거나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관심만 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래서 뭐가 남았지? 그 생각에 남의 시선 같은 건 더 이상 상관없어졌다. 그리고 그건 친구들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해당되었다. 아들 부부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집에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 그 중에는 브로콜리도 있었다. 이걸 다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도 꾸준히 먹으면 좋지.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 화요일. 같이 갈까? 아니야. 너희는 회사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바로 전화 꼭 해줘요. 걱정되니까.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일만 아니면 같이 가드리고 싶은데. 그럴 것 없어. 아프다는 사실에 이렇게 찾아와 준 아들과 며느리가 고마웠다. 강아지를 싫어해도 엄마가 아프다는 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 건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이 물었다.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야. 화요일 병원 가봐야 알아. 가능성은 있겠지. 그래도 일찍 발견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겨둔 음식들을 정리하던 이 씨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다. 어이고, 이걸 놓고 갔네. 아들이 떠난 지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출발했는지 어쩐지 긴가민가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웅소리가 나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는 아닌가.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아들의 카카오톡이었다. 처음엔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익숙한 이름들이 뜨는 걸 보고는 멈칫했다. 아들, 딸, 며느리의 이름이 차례로 보였고 대화는 심상치 않아 보였다. 도대체 무슨 얘기들 하는 거지? 도저히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며느리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내 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방금 나왔는데 간 이식 수술은 아직 모른대. 그러자 둘째 딸이 답장을 보냈다. 그럼 우리도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수술 절대 못하는데.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걸 왜 지금? 아들은 휴대폰을 두고 간 줄도 모르고 며느리의 폰을 빌려 대화를 이어가는 듯했다. 대화 내용은 점점 더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 나는 되냐? 나도 애들이 있는데. 누군 애가 없어? 그렇다고 검사 안 해볼 순 없잖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다. 아참, 근데 재산은 살아있을 때 줘야 할 수 없다던데. 그렇겠지? 근데 엄마한테 그 집밖에 없잖아. 그래도 대출은 없다며? 오빠, 허튼 생각하지 마. 엄마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눠. 장남이고 뭐고 똑같이 나눠야지. 그게 말이 돼? 장남인데. 대화방에서는 이런 적나라한 대화가 계속 오갔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고 화면낸 엄마가 간암이라는데. 와, 생존율이 그렇게 낮다는데. 같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간 이식 수술과 재산 분배 이야기로 옮겨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씨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내가 왜 알렸을까? 친구들이나 자식들이나 누구 하나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자식들마저 이런데 남들은 오죽할까 싶었다. 그동안 헛살았구나. 휴대폰 화면에 멍하니 시선을 두고 있던 이 씨는 대화방에서 막내딸의 이름을 보았다. 지난번부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대화는 아니지. 그 말을 본 아들이 받아쳤다. 너는 그럼 간 떼줄 수 있냐?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다고는 못하지. 근데 그렇다고 아픈 엄마를 두고 이런 말을 하긴 싫다. 너 그러다 이혼 당한다. 나도 효녀는 아니지만 언니랑 오빠는 좀 심해. 나 대화방 나갈게. 그렇게 대화방은 조용해졌고 이 씨는 더는 화면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아들이 헐레벌떡 휴대폰을 찾으러 왔지만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화요일 병원에서는 간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다. 완치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말에 이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술 당일 보호자로는 막내딸이 왔다. 엄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스스로 회복이 빨랐던 이 씨는 열흘 정도 입원 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자식들도 얼굴을 한 번씩 보러 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 후 이 씨는 막내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엄마, 이거 무슨 돈이야? 그냥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왜? 엄마는 이사 가려고. 무슨 이사를? 이 씨는 그로부터 2달 뒤
집을 팔고 병원 근처로 이사했다. 병원에 다니기 편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엄마, 이사 갔다면서 어떻게 말도 없이 이사를 해. 아들이 전화를 걸어 따졌다. 좀 작은 집으로 옮겼어. 왜? 그냥 큰 집 살아서 뭐해. 작은 집 살면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나 하려고.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은 불만을 숨기지 못했다. 돈 쓰려고 이사했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집까지 팔아? 아들의 목소리엔 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 집 내가 판 건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엄마 아들인데 상관할 권리가 있지. 아들은 언성을 높였지만 이 씨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다. 혹시나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기대하지 마라. 몸만 좀 더 회복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살 거야. 남겨줄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난 듯했다. 하지만 이 씨는 차분히 이어갔다. 혹시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리고 내가 여름이보다 먼저 죽는다면 난 차라리 여름이한테 남은 거 물려줄래. 그게 말이 돼? 미국에도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 그게 안 된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이 돈이 너한테 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둘째 딸의 번호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어디로 이사한 거야? 몸 좀 괜찮으면 나 다음 주에 애들 좀 맡기려고 했는데 이젠 더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었다. 부모 마음처럼 자식이 같을 수는 없구나. 이 씨는 아들과 둘째 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렇다고 막내딸과 더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다.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식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보니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였다. 모든 것이 찰나의 인연이었다. 가족이나 자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 인생은 긴 기차 같은 거야. 사람들은 잠시 탔다가 결국 어디선가 내리는 손님들일 뿐이야. 이 씨의 인생이라는 기차에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 중에는 자식들도 몇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않았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소중했다. 그게 10년일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았다. 간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수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 씨는 매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다. 아들, 딸 붙잡고 호소할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해. 밖으로 나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다. 강아지 여름이와 산책하고 자신에게 돈과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루를 소중히 살았다. 그 시간들이 쌓여가는 동안 언젠가 자신의 기차가 목적지에 고요히 정차하는 날이 오리라는 걸 알았다. 그때는 후회 없이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